지난주에 그 상업입지에서 하다가 말았는데요. 입지론에서 상업지에서 보통 문제가 두 문제, 그 다음에 공업지 한 문제인데, 우리 지난번에 상업지 좀 하다 말았습니다. 상업지론에서 맨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배우지란 말.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난 한 일주일 됐지만, 일단은 배우지. 배우지란 말은 상권이라고 합니다. 거래지역 또는 시장지역. 우리 교재 페이지로 수하면은, 이거 200페이지요. 배우지란 말은 상권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거래지역, 시장지역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배우지에 따라서 매출 수익성, 미래를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배우지가 좋은 것은 인구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시장이 넓을수록, 지역이 넓을수록, 그 다음에 소득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배우지란 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상권 이론에서, 우리 상권 이론에서는요, 상권 이론에서는 역시 세 사람만 봅시다. 맨 처음에가 레일리라는 사람. 상권 이론에서 나오는 것은 흡인력 따지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맨 처음에가 이제 레일리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 그 흡입력에서는, 레일리 쪽에서는 거리하고, 괜찮아요. 놔두세요. 여기 흡입력에서는, 결국에는 어쩌면 상권 이론에서 흡입력이 제일 중요한데, 흡입력에서는, 레일리에서는 거리하고 인구수 문제. 거리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였죠. 그 다음에 레일리는 두 도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지역, 작은 도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실직거리 중심. 지난주 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우프라는 사람이요. 하우프라는 사람이라서 여기도 흡입력 똑같은데, 이제 공식은 거리는 똑같은데, 정확히 말해 여기도 거리도 레일리의 실직거리 했다면 이 사람은 시간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매장 규모였죠. 매장 규모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흡입력 요거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문제는 감초 문제는 요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크리스탈로이즈죠. 이 사람 이론에서는, 크리스탈 이론에서는 그래서 상권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차위, 차원이란 말과 차위, 고차원 중심, 저차원 중심. 이게 크리스탈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맨 처음에는 첫 번째는요, 차원이란 말로 왔었죠. 처음 듣는 표정이시네요.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래서 차원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차위. 페이지 수가요? 지금 했던 건 페이지 수가 지금 191페이지. 그래서 차원이란 말하고 차위란 말 정확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고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 그래서 우리 교육제도로 말하면은 대학은 고차원 중심지고 초등학교는 저차원이고, 우리 상가로 된 백화점은 고차원이고 동네 구멍가게는 저차원이고, 그 구별하는 문제. 그래서 차원이란 말은 상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차위란 말은 구매 노력. 그래서 고차이제와 저차이제와 고관여제와 저관여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 고차원 중심은 상권이 크다. 중심지 기능도 다양하다. 그 다음에 중심 관할 범위가 넓다. 근데 숫자는 좀 작을 거다. 그래서 밀도수가 조금 작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세 번째 이쪽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기본 해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저 소지 위치. 이제 거기 보시면은 201페이지. 페이지 수가 201페이지입니다. 거기 소지 위치에 따라서 나오는 게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201페이지 보시면 맨 먼저 공간 균별로 나오죠. 한 장 넘겨보실까요? 202페이지 보시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게 공간 균별,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점포 종류와 입지에 따라서 입지 유형별에 따라서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뭐 나오죠. 이거 구별 정확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 위치에 따라서 이놈은 뭐냐면은 공간 균별이요. 그래서 공간 균별이에요. 공간 균별이라는 말은 동일한 업종의 공간을 동일하게 나눠간다. 균별한 말은 나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공간 균별이라는 말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 안쪽에 소지 위치에 따라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거기 공간 균별이라는 말도 탄력성 얘기요. 우리 교재 탄력성 문제가 5가지 나오는데, 우리 탄력성이라는 말은 요거죠. 그래서 수요하고 수요량. 예를 들어 수요하고 수요량이요. 요놈이 주는 요인은 맨 먼저 그 부동산의 가격. 값이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진 것은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이 또 어쩌니까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양 달라짐이죠. 이거는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 요일이 달라지면 양이 달라진 것은 교차 탄력성. 그 다음에 우리 조세. 그래서 세금에 따라서 어쩌면 양이 달라질 수도 있죠. 이거는 조세 탄력성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운송비요. 수송비. 예를 들어서 운송비가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서 요 양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이거를 운송비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재화들은 운송비가 들어서 조금만 올라가면 소비가 급감하는 재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이 운송비 증감에 따라서
소비량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딱 종류 두 가지만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운송비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요. 운송비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운송비 조금만 올라가면은 차비가 조금 올라가면 소비량이 급감하는 제아들. 그래서 운송비 탄력성. 요게 탄력성이 굉장히 큰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사실은 요 얘기는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은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옷에 오니까 안 오니까 옛날에 노선버스 있었죠. 지금은 그 노선버스가 없잖아요. 노선버스가 예를 들어서 옷에 오니까 안 오니까 이제 그럼 기다리고 계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모시러 갈게. 그 다음에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노선이 정해져서 1번에 서 뭐 무슨 아파트에 쭉 돌아가는 거 노선 정해져가지고 그런 노선버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노선버스가 없죠. 그 노선버스가 그 마을버스하고 서로 분쟁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뭘 쓰냐면은 100% 당첨 그 경품권을 보내주죠. 우체함에다 예를 들어서 자기 편지함에다가 그 각티슈 하나 뭐 이런 거라든지 100% 당첨.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백화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유인은 했잖아요. 그 다음 더 많이 이제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격을 또 맞춰놨죠.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신라면 한 박스, 20만원, 30만원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많이 샀지만은. 그러니까 운송비가 증가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여기 소비량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떤 재화들은 운송비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요게 조금만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소비량이 주는 재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운송비란 말은 동일한 우리가 일반적인 가격만 얘기해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비용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운송비가 크다는 말은 가격이 비쌀 수도 있지만 구매하는데 좀 어렵고 힘들고 좀이라도 힘들면 거의 소비량의 점이니까 급감하는 그런 재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게에서는 기업에서는 운송비 부담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좀이라도 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면 소비가 급감하는 그런 재화들 그게 생필품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운송비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운송비가 좀이라도 많이 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구매하기 어렵고 짜증났을 때 이게 굉장히 소비가 급감됩니다. 그러면 그걸 줄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동네 대물 앞에까지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쪽에 산재성이요. 산재성이요. 아니면 또는 예를 들어서 분산입지. 산재성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산입지요. 그러니까 동네 구멍교회 이건 운송비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주로 생필품입니다. 그러니까 운송비가 크다는 얘기는 구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구매하기 어렵고 비용이 좀 많이 들면 거의 소비량이 급감하는 재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팔아먹으려면은 운송비 시간을 줄여주고 그다음 비용을 줄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대문 앞에까지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구멍가게는 전부 다 산재성 또는 분산 입지는 탄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실 때 한 가지만 합시다.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큰 산이란 말 써요. 그러니까 공간에 큰 산이 있다. 공간 균별에 따라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 공간 균별에 따라서 운송비 탄력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이라는 말을 써요. 공간에 큰 산이 있다. 그렇게 보통 외워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 두 번째는 운송비 탄력성이 굉장히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인사동에 그림을 하나 부탁해놨어요. 근데 지금 광주에 있잖아요.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1시간은 내가 책임지겠는데 1시간 넘어가면 나 책임 못 지겠다. 빨리 와라. 그럼 지금 지나가는 구름도 빌려 타고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운송비가 아무리 많아지고 시간이 어려워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집심성이요. 시내 중심가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는데 기억하는 방법이 운송비 탄력성 크면 클수록 산재성. 그래서 공간에 큰 산이 있다. 그렇게 보통 외웁니다. 공간 균별에 따라서 운송비 탄력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절대로 안 줄 겁니다. 이걸 안 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탄력성 하면 대부분 뭘 생각합니까? 요걸 생각하지 않는가? 대부분 가격이 떠오르기 쉽죠.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고급 물건이다. 그거는 또 얼른 기억이 나니까. 그럼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기가 쉽겠죠. 이것만 주의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운송비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 균별에 따른 것은 여기는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운송비 탄력성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이지 집심성 아니라는 얘기. 요거 좀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이 공간에 큰 산이 있다. 공간 균별에 따라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 공간에 큰 산이 있다. 보통 그렇게 외워요, 이제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탄력성을 주기 때문에 탄력성 나오면 대부분 요리 가기가 쉽죠. 대부분 가격으로 가기가 쉽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큰 것은 일반적으로 고급 물건이기 때문에 그죠? 어디가 주로 많습니까? 중심지에 많이 쓰니까. 대부분 요렇게 엮어놓고 맞았게 틀렸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난번 모의고사 요거 냈었는데요. 지난번 2회 때 모의고사 요거 냈어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합시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소지 위치에 따라서 공간 균별이라는 말은 동일한 업종끼리 공간을 동일하게 군비한다. 거기까지만.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대신에
공간 균별에 따라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집심성. 그래서 공간에 큰 산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냐면은, 자, 그 얘기가 우리 교재로 보자면은 페이지 수가요. 지금 20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결론만 읽읍시다. 20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시장이 넓고 좁고 사실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은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 집심성. 맨 밑에 보시면은 교통비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 딱 한마디로 합시다. 공간에 큰 산이 있습니다. 공간 균별에 따라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 또는 분산입지. 공간에 큰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거기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나오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첫 번째가 이제 집심성이요. 그러고 보니까 집심성이란 말은 집심이란 말은 모을 집자, 마음 심자. 가운데로 모인다는 얘기죠. 거기 집심성에서는 가게 종류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가게 종류는 외우실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한 말은 가운데로 모아두기 때문에 12D, 중심 업무지구라든가 가운데라든가 중심 업무지구, 중심이라는 꼭 나와줘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썼을 때 집심성은 한 가운데 좀 모아두는 것들. 그래서 그야말로 모을 집자, 마음 심자, 가운데로 모은다는 얘기. 그러니까 집심성에서는 의미가 전부 다 가운데, 중심 또는 가운데란 말, 중심이란 말 또는 12D, 중심 업무지구 이런 말이 꼭 나와줘야 되니까. 거기 가게 종류 보시면은 백화점, 고급 음식점, 영화관 나왔죠. 전혀 없는 말입니다. 그거 안 맞아요. 현실과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가운데란 말, 중심이란 말 또는 12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중심 업무지구 그 말만. 가게 종류로서 문제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재성. 거기에 집재성이라는 말 역시 모으기 모이는데 이번에는 사이드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심성과 집재성 공통 둘 다 모이는데 집심성은 가운데 모인다 하면 집재성은 사이드에. 그래서 집재성의 제일 중요한 말은 같은 업무, 동일 업종, 동유형, 같은 유형이 어쩌고 같은 업종이 어쩌고 동유형이라는 말 꼭 나와줘요. 여기 언제든지. 두 번째 보시면 집재성은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입지한다. 이게 같은 업종, 동유형이라고 꼭 나옵니다. 가게 종류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국부적 집중성. 국부적 집중도 역시 국부적이라면 특정 장소에 모인다는 얘기죠. 국부적 집중도 역시가 또 모이긴 모이는데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모인단 말이죠. 근데 집심성이란 말은 반드시 중심이란 말, 가운데란 말이 꼭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집재성은 모이긴 모이는데 가운데란 말 절대 안 나오고 사이드에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재성은 동유형이 어쩌고 같은 유형이 어쩌고 같은 업종이 어쩌고 동유형, 동일한 업종 그런 말이 꼭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은 특정 장소에 모이긴 모이는데 여기도 국부적 집중성은 특정 장소 위치. 이렇게 세 가지 구별 단서가 집심성에서는 가운데란 말 꼭 나올 거고 집재성은 같은 유형, 동유형이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은 특정 장소 위치 그 말이 꼭 나오니까 가게 종류는 외우지 마세요. 그건 의미 없으니까. 가게 종류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은 집심성은 가운데가 어쩌고 중심이 어쩌고 중심 업무지구 그 말이 꼭 나오셔야 돼요. 가게 종류는 뭐 고급 백화점 음식점 이건 안 맞으니까 빼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재성이란 말은 동일한 업종 나왔죠. 동유형이 어쩌고 같은 업종이 어쩌고 동유형 그 말이 꼭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부적 집중성은 그죠. 같은 업종인데 헷갈리기 때문에 특정 장소 위치 국부적이니까 특정 장소가 어쩌고 위치가 어쩌고 이런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산재성, 분산입지. 여기 산재란 말은 그저가 들어왔지만 흩어지는 거 금방 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서로 모아야 좋고 얘는 흩어져야 좋습니다. 모이기 모인데 가운데 모인다, 사이드 모인다, 특정 장소에 모인다. 일단 구별한 단서가. 그러니까 집심성, 집재성, 국부지성 세 가지는 모여야 서로 어쩌니까 상권이 형성됩니다. 근데 모이기 모이는데 요 녀석은 반드시 가운데가 어쩌고 중심이 어쩌고 이 말이 꼭 나오고 여기는 가운데가 사이드이기 때문에 동일 업종, 동유형이라는 말이 꼭 나오고 여기는 국부적이기 때문에 특정 장소, 위치 그 말이 꼭 나오죠. 서울 같으면 대학로가 국부적 집중성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 다음에 이게 산재성이라면 흩어지는 게 금방 아실 거니까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비교하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요 의미는 나왔기 때문에 이제 소지의체하고 구매관습 따라서 공통점을 찾아가려고 지금 표를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요약집 가지고 계신 분은 그 표가 아마 요약집에 써져 있을 건데요. 페이지 수가 그게 몇 페이지죠? 예. 저기 보시면은 지금 30페이지.
30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그 그래프 표 하나 나온 거 있죠? 그 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매 관습.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관습에 따라서요. 구매 관습. 그러고 보니까 구매 관습이라면 이거는 크리스탈로 중심지론에 따라서 구매 관습에 따라서 요약집 이 정도만 하시면 60점인데 전혀 이상 없을 겁니다. 근데 100점은 못 맞아요. 100점은 맞기 어렵죠. 저는 작년에도 지문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요거 반복해서 보시면 좀 도움 될 겁니다. 예. 60점인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다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질문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봐보시면은 분명히 도움 될 거니까. 대신에 이제 분량을 더 쓰려다가 사실은 99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두 자릿수 맞추려고 일부 노력했었으니까.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반복해서 보시자고요. 이제는 점점 줄여갈 거니까. 그래서 소재 위치에 따라서는 요 네 가지가 나오고요.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구품집성 네 가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구매 관습에 따라서는 첫 번째가 전문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회품. 매회품이라는 말은 살 때 빙빙 돈다는 얘기죠. 매회품을 또 다른 말로 선매품. 우리 고를 선자 선매. 골라서 산다는 얘기. 선매품이요.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죠 편의품. 이게 종류가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비슷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공통점을 지금부터 찾아가려고 이걸 지금 만들려고 지금 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시에 묶어가지고 나온 문제는 아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맨 먼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들이 있고 작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커지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품 같은 것은 글자 그대로 그죠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주 구매하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첫 번째 상권이 클까요 작을까요? 왼쪽으로 가서 상권이 훨씬 더 커집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상권이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집심성하고 전문품 상권이 굉장히 큽니다. 대신에 오른쪽으로 가서 산재성 편의품은 상권이 좀 작아요. 구매 범위가. 그러니까 왼쪽은 상권이 크다. 오른쪽 갈수록 상권이 작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가격도 어쩌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좀 가격이 싼데 왼쪽으로 가서 가격이 좀 비싸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몇천 원. 근데 여기 왼쪽 가면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 억 될 수 있으니까 좀 왼쪽으로 갈수록 상권도 크고 가격도 크고 좀 비싸고 그 다음에 기능도 왼쪽으로 갈수록 기능은 좀 더 다양하게도 오른쪽 기능을 좀 단순하게 하죠. 그러니까 집심성 전문품은 여러 가지 기능 복합적 기능을 하는데 오른쪽 편의품이라든가 산재성은 기능이 좀 단순한 것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소비자의 기호 선호 그러니까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선호 이거를 잘 반영하죠. 그 고객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왼쪽은 어쩌면 한 사람에 대한 작품이자 오른쪽은 만인에 대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선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오른쪽은 모든 사람 전부 다 가질 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들 대체가 잘 돼요. 왼쪽으로 가서 대체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고급 반지 같은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건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한 특성을 만드는 거예요. 옷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앙드레김 작품이에요. 여기는 어쩌니까 그야말로 짝퉁 티셔츠고. 그러니까 왼쪽은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만족감이나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선호도 이걸 잘 맞춰주는 것들. 오른쪽은 모든 사람 전부 다 만족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구매 횟수가 왼쪽은 많을까 적을까요? 여기는 구매 횟수가 많을까요? 당연한 얘기니까.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구매 횟수요. 구매 횟수가 왼쪽은 어쩌다 한 번씩 평생 못한 사람도 있어. 오른쪽은 매일 해. 그 다음에 접근성. 왼쪽은 접근성이 좀 떨어져도 좋습니다. 오른쪽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는 접근성이 먼 데 갑니까? 가까운 데 갑니까? 같은 물건 사러 가까운 데 가니까. 맞죠? 그러니까 오른쪽 이런 애들은 접근성에 따라서 거의 매출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죠. 완벽히 대체가 되니까. 한 발짝이나 덜 가려고 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오른쪽은 굉장히 중요한데 왼쪽은 좀 덜 중요하죠.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요. 대체성. 왼쪽은 대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대체가 거의 안 되는데 오른쪽은 거의 완벽히 대체되죠. 이 가게 샀다면 저 가게에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고 완벽히 똑같으니까. 오른쪽은 거의 대체가 완벽한데 왼쪽으로 와서 대체가 될까 안 될까? 거의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도 사실 암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이래놓고 읽어볼게요. 자, 이번엔 그 밑에 보시면은 자, 편의품 읽어볼게요. 편의품이라면 일상생활 필수품이고 주로 저차원 중심지. 그러니까 편의품 또는 산재성은 주로 상권이 작습니다. 기능이 다양합니다. 숫자는 그저 많을 수가 있죠. 그게 동네 구멍가게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시면은 상품적으로 가정용품이 많고 그 고객은 주부가 많으면 그것도 늘 통행하는 길목이 있다. 길목이 있다는 얘기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산저성, 편의품은 접근성 때문에 수익성이 달라질 수가 있죠. 좀이라도 멀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같은 가게 있으면 기왕에 멀리 갑니까 가까이 갑니까? 특별한 어떤 모습은 가까운 쪽에. 맞죠?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 두 번째는 인근 지역이 많고 도심에도 그죠? 도심에도 그다음에 많지는 않다. 주로 인근 지역, 아파트 주변에 많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구매가 비교적 신속하고 가격수이 낮으면서 이윤율이 낮다. 그러니까 오른쪽 가게들은 자본의 회전율은 빠른데 하나 팔아서 얼마 안 남습니다. 대신에 빨리빨리 돌아갈 수가 있죠. 캔맥주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을까요? 여기 다이아몬드 하나 팔면 얼마 남습니까? 훨씬 더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윤율은 좀 낮을 수 있지만은 회전율은 빨라요. 대신에 왼쪽은 여기 집심성 또는 전문품 가게 같으면 그죠? 고급 물건은 얼른 안 팔리는데 하나 팔면 어쩝니까? 이윤 좀 많이 남겠죠. 우리 금방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선매품이라는 선매, 고를 선자 살매자 선매. 말 그대로 선매란 말은 골라서 산다는 얘기니까 비교 선택. 그렇기 때문에 이 선매품, 매매품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비교 선택이라는 말 꼭 나오겠죠. 골라서 사니까 선매란 말이 고를 선자 살매자. 그 다음에 살매자, 그 다음에 회전한다는 얘기니까 비교 선택. 선매품의 제일 중요한 말은 비교 선택이라는 말이 꼭 나와줍니다. 비교 선택. 아이쇼핑. 그러니까 저 같은 고객은 백화점에서 정말 좋아할 타입이죠. 5분이면 물건 사갖고 나옵니다. 두 번 안 봐요. 근데 누구 따라가면 빙빙 돌고 결국은 그거 사. 그죠? 대부분 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싸우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냥 나 여기 앉아서 휴대폰과 놀 거니까 다 끝나면 연락해. 나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금방 한 5분이면 사죠. 나 여기 앉아있을 거니까 다 끝나면 전화해. 나 그렇게 갈 거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품, 선매품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비교 선택. 고를 선자, 살매자. 골라서 비교란 말 선택이라면 그 말이 꼭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전문품 반드시 뭐가 들어갈까요?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전문품.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니까 멀어도 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문품은 시간과 노력과 구매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다음 메이커, 유표품, 브랜드. 전문품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그 다음 메이커가 같고 어쩌고 브랜드가 어쩌고 이런 말들. 자, 읽어볼게요. 선매품은 고객의 상품의 가격, 스타일, 품질을 여러 점을 통해서 비교해서 구매. 선매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비교 선택, 아이쇼핑. 그 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은 고객의 취미 등이 잘 반영되므로 표준화가 어렵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할수록 표준화가 잘 되고 왼쪽은 표준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 아닙니까? 오른쪽은 표준화. 그러니까 표준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대체가 점이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왼쪽은 표준화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오른쪽은 표준화가 잘 될 거니까.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전부 다 애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되니까. 동네 구멍가게는 이쪽 가게나 저쪽 가게는 똑같은 거죠. 표준화가 잘 된다. 대신에 전문품이나 집심성은 표준화 된다 안 된다? 거의 안 된다는 얘기. 말 뜻이.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점포대 집심성, 집심성을 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비교적 원거리에서 고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통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뭐에 비해서 여기 편의품에 비해서 여기 매매품 여기서 접근성이 조금 더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보다는 어쩌니까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겠죠. 물론 세 가지 다 접근성 좋아야 돼요. 근데 제일 접근성 중요한 것은 편의품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만 멀면 안 갈 거니까. 그럼에 비해서 매매품과 전문품은 조금 접근성이 더 중시된다는 얘기지 덜 중시된다는 얘기지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전부 다 접근성 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요 녀석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또 같은 거니까. 같은 물건이 때문에 먼 데 갑니까? 가까운 데 갑니까? 그죠? 좀이라도 멀면 안 갈 거니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편의품 수준에 비해서 가격 수위나 이윤이 높고 구매 수가 적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비싸고 횟수가 더 적은 건 맞죠. 오른쪽은 가격이 싸고 매일매일 구매하고 그죠? 하루에도 여러 번씩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품 쪽, 집심성 쪽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구매 수가 좀 적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사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산재성하고 편의품은 거의 매일매일 구매할 수가 있고 담배 같은 거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전문품은 고객의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고 하는 상품으로서 구매에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구매 노력이 어쩌고 시간이 어쩌고 비용이 어쩌고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그 말이 꼭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멀리 갈 수도 있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애도 있습니다. 우동 맛있다고 해서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오네 있어요. 근데 맛있다고 해요.
아니 그 비싼 비행기에서 갔으니까 지가 맛있어야 당연하지. 안 맛있어도 맛있다고 하겠죠. 아니 그런 친구 있다니까요. 걔 속으로 굴죠. 미친놈. 그도가 차라리 부르이또 깨라. 그죠? 미친놈. 아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죠. 근데 시간 때우려고 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녀석들이 남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 지 몸의 지상만 잘해. 지 먹는 것만. 싹을 놈들. 그잖아요. 아니 일본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우동 먹었으니까 안 맛있어도 맛있다고 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맛있을 거 아닙니까? 맛없어도. 아니 그런 녀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거기 요 세 가지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구별하시는데 요 의미는 다시 합시다. 집심성은 반드시 가운데로만 꼭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집재성은 동일 업종 같은 유형. 그 다음에 국부집성은 특정 장소 위치. 그 다음에 전문품은 구매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브랜드가 저 유표품 메이커. 그래서 구매 노력,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멀어도 가고 멀어도 저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러니까 우동 먹으러 일본까지 간 놈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예품이란 말, 선매품은 반드시 비교 선택. 선매란 말, 매란 말 골라서 한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비교 선택이라고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 말 빠지면 시체예요. 그래서 두 가지 구별하면 상권에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거기 공업지론에서는 딱 한 가지만 합시다. 다른 거 다 빼고. 그래서 공업지론에서는 배번한 사람하고 레슈한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원리는 이렇습니다. 거기 공업지론에서는 근본적인 원리는 공업지론. 공업지론은 공장을 차리는데 어디에? 이윤이 많이 나는데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윤 극대화 아닌가? 이윤을 높이자. 근본적인 목적은. 자,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은 어쩌요? 일단은 많이 팔아야 되겠죠. 매출액은 올릴 거고 요거는 올리고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을 올리고 생산 비용은 줄이는 거 요게 목적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요거를 비용을 줄이는데 주안점이 있을 수도 있고 매출을 올리는데 주안점이 있을 수도 있죠. 두 개를 동시에 다 못하니까. 그래서 원리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게 배벌한 사람. 여기 배벌한 사람은 매출액은 일정하다. 대신에 요놈을 줄이자. 그러니까 배벌한 사람은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수요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60년대 70년대. 그래서 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집이 저 어렸을 때 13명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저희 식구가 13명이었어요. 시골에서. 겁나게 다복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저 일한 사람 둘. 그래서 13명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런데 13명인데 이게 밥하는 솥이에요. 이게 일종의 수요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쌀이 적으면 어쩌면 이게 지금 공급입니다. 그럼 쌀은 요만큼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누가? 할아버지가 드실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배벌한 사람은 첫 번째 뭐냐면 비용 최소 이론, 최소 비용 이론이요. 배벌한 사람은 비용 최소 이론, 최소 비용 이론 이거를 했는데 최소 비용 이론이요. 요 나온 자체가 수요는 얼마든지 있는데 공급이 작아서 못 팔아먹는 시대. 그때 당시는 배버 당시는 자본주의가 아직 발달되기 전 산업혁명 이전에 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물건을 못 팔아서 못 만들어서 못 팔아먹는 시대.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 생각에는 수요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공급을 이렇게 늘리자. 요게 주안점. 이게 만드는 데 주안점이 있어요. 배버 시대 때는. 그래서 수요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배버 시대 때는 매출액은 딱 정해졌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수요는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전부 다 팔린다는 전제. 그러면 살 사람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건을 만들 때에 비싸게 만들어 싸게 만들어요. 싸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비용 최소화. 그래서 최소 비용이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기 때문에 주로 수요 사이드, 공급 사이드, 공급 사이드. 만드는 데 주안점. 근데 이 사람과 비교하자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레슈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슈라는 사람 이번에 뭐냐면 요거는 일정하다. 요 놈을 줄이는데. 그러니까 배벌한 사람은 산업혁명 이전에 자본주의가 발달 이전 상태를 가져가는 거고 배벌한 사람은 그 다음에 레슈라는 사람은 이미 산업이 완성된 이후에 그때는 뭐냐면은 최대 수요 이론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똑같다. 대신에 판로가 있어야 되냐.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여기는 주로 뭐 사이드겠습니까? 수요 사이드요. 다시 말하면은 요 사람은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작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밑에 레슈라는 사람은 공급은 어쩝니까? 이제 산업화가 완성되고 사무 자동화되고 공장 자동화되면 공급은 엄청나게 늘 거 아닙니까? 자, 늘었습니다. 그러면 인구도 늘까 안 늘까? 늘 수도 있겠죠. 멜더스 인구에 따라 인구도 느는데
인구는 늘게 늘었는데 수요는 요만큼이고 공급이 요거니까 이만큼 뭐가 됩니까? 초과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90년대 이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는 세일즈란 말도 없었습니다. 만들어서 가면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좀 오니까. 이제는 어쩌니까 너무 많으니까 찾아다녀야 돼. 세일즈. 저희들 학교 갈 때는 대학에서 고등학교 방문해서 우리 학교로 보내주세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죠? 저보다 고등학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게 앞서졌다고 내가 잡상인 출입금지 가로해놓고 뭐라고 쓴대요. 대학 교수 등 쓴대요. 요즘은 그렇게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또 고등학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오세요. 선전 안 해도 다 갔잖아요. 저희들은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은 고등학교 가서 전부 다 교수를 가가지고 우리 학교 보내주세요.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서로 방문한대요. 그래서 그 앞에 써졌다 하더라고요. 잡상인 출입금지 해놓고 가로해놓고 교수 등. 요즘은 그런데요. 요즘은.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 베버하고 레슈란 말은 상황이 틀려. 이때 베버 당시는 그죠? 수요는 얼마든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못 팔아먹는 시대. 그러니까 살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데 주안점이 됐던 거죠. 그렇지만은 레슈 상태는 이제 공급이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수요도 늘긴 늘었었는데 초과 공급 상태니까 그럼 초과 공급 상태 물건을 팔아먹는 것이 더 먼저. 이제는 못 만들어서 못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쩌니까 판로가 없어서. 그러니까 요즘 중소기업이 물건을 못 만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판로가 없어서. 그죠? 중소기업 물건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판로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비용 최소화, 비용 얘기고 이쪽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요 얘기입니다. 초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본주의 초기 단계고 여기는 지금 현재 단계. 이론은 이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정확히 지금은 여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공급을 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배벌한 사람은 매출액은 일정하다. 왜? 수요는 무한적으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배버 이론에서는 매출액 극대란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 가만 안 된다. 일정한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이 나오지 매출액 최대란 말은 나올 수가 없죠. 왜? 매출액 딱 정해졌으니까. 물건을 만들기만 해도 팔린다는 전제니까. 그래서 일정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같으면은 한번 해볼까요? 자, 이윤을 한번 올려봅시다.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출액은 어쩌면 일정하니까. 그럼 매출액은 그 재화 값에다가 양을 곱하면 어쩝니까?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격이 딱 정해졌다는 소리요. 딱 정해졌고. 그 다음 빼기. 비용은 어쩝니까? 자, TC로 하자고. 그럼 여기에 비용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녀석을 어쩝니까? 줄인다는 것은 여기 일정할 때 줄이면 여기 어쩝니까? 커질 수가 있으니까. 논리가. 그래서 오로지 뭐만? 비용을 줄인 데 가자.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비용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비용은 수송비 한번 먼저 보는 거고 인건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집적이. 그러니까 비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를 줄이다? 수송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류가 세 가지인데 수송비 최소화 이론.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보자? 인건비. 임금이요. 그래서 인건비 보는 거고 또는 이제 임금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보자? 집적이 규모의 경제. 그래서 수송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임금 최소화, 인건비 최소화. 그 다음에 집적이. 혹시 지난번 문제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 문제? 혹시 지난번, 이번, 오늘 드는 문제 말고 지난번치 문제 혹시 가지고 계세요? 거기 맨 마지막 1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13번 문제. 맨 마지막 문제. 거기 맨 뒤에 문제가 박스로 뭐 숫자 나온 거 있죠? 그 문제 엄청 쉬운 문제인데 처음에 보시면은 뭘 물어본지 몰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게 바로 배버의 최소비율을 좀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가장 비용이 적은데 공장을 차려야 되니까 수송비하고 인건비는 비용 증가 요인이죠. 그러면 집적이익은 이익이니까 규모의 경제는 비용을 줄이는 요인이니까. 그러면 거기는 박스는 지금 수송비 더하기 인건비 더하고 그다음 빼기 하점이니까 집적이익.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세 개 숫자만 더하면 되니까. 그럼 숫자가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1번 같으면은 지금 보실까요? 거기 A지역 같으면 임금은 300이고 수송비는 900이죠. 그러면 비용이 지금 1200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집적인 700이니까 이익이 700 나와서 그러면 마이너스 700 하면 500 나오죠. 그런 식으로 임금 더하기 수송비 빼기 집적이 한번 하면 숫자가 제일 작은 것이 답일 거니까. 이렇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처음에 보셨을 때 도대체 왜 써놓은 거야? 거기는 그야말로 덧셈 뺄셈 문제입니다.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배버의 최소비는 수송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임금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본다? 집적이. 그럼 수송비하고 인건비는 비용을 올리는 요인이고 집적 이익이니까 이익이 커지면 좋은 거 나쁜 거. 그죠? 그러니까 수송비 더하기 인건비 그 다음에 빼기 집적이 하는 거죠. 그게 숫자가 제일 적은 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1번이 답인가요? 1번이 500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으면은 두 번째는 얼마 나옵니까? 두 번째 보시면은 거기 500 더하기 700 하면 1200에서 빼기 300이니까 90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덧셈해서 쪼개가면은 가장 적은 숫자가 답이니까. 이걸 왜 드렸냐면은 이렇게 아직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럼 만약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푸시란 얘기. 이상을 일부러 보여주잖아요. 실제 문제 가셔가지고 이런 문제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걸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는데 안 해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뭐야 도대체? 책에 없는디? 개론을 찍어야 되는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야. 이상한 모습을. 혹시 그런 게 하나만 걸려도 좀 효과 있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못 봤던 모형이 한두 개만 나와도 엄청 이익이 됩니다. 이제 그걸 바라고 하는 거니까. 그 목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나온 문제는 아직은 없었으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결국은 요거 얘기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번은 비용 최소화하는데 비용은 수송비는 비용을 올리는 요인이고 인건비도 올리는 요인이고 이익이 커지니까 이익이 많아지면 비용을 줄이는 요인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같으면 인건비, 임금 더하기 수송비 빼기 집적이익 하면 되겠죠. 그러면 숫자가 다 나올 거니까. 알고 보면 콜럼버스 달걀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요. 별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하세요. 이 사람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데 매출액을 올리는 쪽에 의미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 데 주안점이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배버 이론에서는 매출액 극대가 쪽과 매출액 최대란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가장 적은 쪽 이렇게 말 나와야지 매출액 극대를 위해서 비용 최소화 그 말은 안 나온다는 얘기. 말 뜻이.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배버의 최소인에서는 매출액 극대란 말, 매출액 최대란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매출액 그 말이 나와야지 매출액 최대란 말은 안 나온다는 얘기. 왜? 매출액 딱 정해졌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모든 걸 전부 다 팔린다는 전제. 그러면은 요게 일정했을 때 그러면 이윤을 올리려면 당연히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 논리가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용을 다 줄이자. 그럼 비용의 종류가 뭐가 있냐 봤더니 첫 번째 뭘 보자? 수송비 보자. 두 번째는 인건비, 임금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보자? 집적이익. 이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수송비가 가장 적은 점에 최적입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돼요. 다른 것이 일정할 때 수송비가 제일 적은 데가 맞죠. 가장 먼저 수송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순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걸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요걸 뭐라고 하면 등비용선이라고 그래요. 여기 가운데를 P점이라고 가져갑시다. 여기 P점은 예를 들어서 수송비는 최소가 된 점. 그 다음에 P에서 오른쪽 갈수록 수송비가 10씩, 여기 20이요, 30. 그러니까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이만큼씩 늘어난다는 얘기. 이거를 등비용선이라고 그래요. 우리 등고선 아시죠? 높이 이렇게 쭉 연결한 선. 그러면 여기 P점은 지금 수송비는 제로인데 요 두 개는 아직 제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L이라고 가져갑시다. 만일에 P에서 L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만일에 첫 번째 P에서 L로 움직이면 수송비는 여기가 제로인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10하고 24점 한 15점 된다고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P에서 L로 가면 반드시 수송비는 지금 올라가는 건 맞죠? 여기가 제로인데 여기는 분명히 제로, 여기는 제로가 아닐 거니까. 그래서 수송비가 한 15점 올라간다고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는 수송비 최소지만 여기는 인건비가 얘가 최소야. 그럼 만일에 P에서 L로 옮겼을 때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이 여기는 인건비가 최소, 여기는 최소가 아니니까. 그럼 옮겼을 때 만일에 수송비는 증가됐지만 두 번째 인건비가 점이니까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었을 때 만일에 15 이상으로 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줄어든다면 만일에 20 줄어들어요. 인건비가 여기는 20에 여기가 제로로 가져갑시다. 인건비가 줄어든 폭이 수송비 증가보다 더 많이 줄어들면 P가 맞습니까? L이 맞습니까? L이 더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이번에 인건비가 10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P에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이거 따지는 문제. 그러니까 요 말뜻은 수송비 최소한점이 가장 최적이 아니라 첫 번째 이거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보고 요렇게 보란 얘기.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일정할 때 임금과 집적이 똑같다고 한다면 수송비 최소가 맞는 건 맞죠. 이게 무조건 수송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맨 첫 번째 뭘 먼저 봐라. 수송비 먼저 보고 두 번째 인건비 보고 세 번째가 규모이경제 집적이익 본다는 그 말뜻. 그러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P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L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만일에 인건비가 20만큼 떨어진다. 그러면 P에 있어야 되면 L로 가야 됩니까? L로 가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L로 옮겼을 때 인건비가 10밖에 안 떨어진대요.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P에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옮기면 오히려 비용이 더 커지니까. 지금 말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여기를 X라고 가져갑시다. 만일에 P에서 X로 한번 옮겨보자고요. 그러면은
P에서 만약 X로 간다면은 분명한 사실 수송비가 점이니까 증가된 건 맞겠죠. 여기가 제로였는데 10, 20 가운데쯤에서 한 25쯤 갖다 가져갑시다. 25쯤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건비도 분명히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가 인건비가 제로였었는데 여기니까 15, 25니까 10쯤 올라갔다 가져갑시다. 인건비도 한 10쯤에 해서 올라갔다 가져가자.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여기 L지점은 집적이 가장 크다고 가져가자고요. 이럴 때 말이에요. 비용 증가보다도 세 번째 규모가 집적이요. 여기가 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35인데 한 40만큼 커진대요. 그럼 비용은 지금 35 올라가서 이익이 40만큼 커지니까 이번엔 X로 가는 게 좋아요, 나빠요? 가는 게 더 좋을 따름. 이해하시겠죠? 이걸 나타낸 게 아까 그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어요. 아까 문제가. 그거를 표로 만들어줬던 거, 숫자로 만들어줬던 거. 그러니까 얼른 표를 보니까 뭘 물어본지 모르실 수도 있죠. 사실 알고 보니까 덧셈 뺐어. 이거 나를 무시하는 문제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 이론에서는 맨 먼저 어디를 먼저 보자? 수송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건비 보고 세 번째 집적이 보자 이런 얘기. 순서별로 이렇게 반드시 봐야 됩니다. 언제든 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수송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 수송비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거리와 무게 함수. 수송비는 같은 무게로 움직이면 거리가 짧아야 좋습니까? 뭐라 좋습니까? 짧을수록. 그러니까 수송비는 거리하고 무게 함수.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km짜리 옮기는데 1km 옮겼을 때 수송비하고 10km 옮겼을 때 수송비는 다를 거 아닙니까? 거리가 멀수록 많아질 거니까. 거리의 함수. 또 같은 10km 가더라도 1km짜리 옮기는 거하고 100km짜리 옮기는 거하고 무게에 따라서 수송비가 같을까 틀릴까요?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수송비는 뭐하다? 그래서 수송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게하고 거리. 이게 제품과 원료와 제품의 거리와 무게 함수. 그래서 수송비란 말은 결국에는 그죠? 거리하고 무게 함수입니다. 요 두 가지죠. 그러면 기왕이면은 거리도 줄이고 무게도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거리를 줄이는 데는 주안점이 뭐고 무게를 줄이는 주안점이 뭔가 이거 따지는 문제. 거리를 줄이는 것은 시장지, 지향지. 무게를 줄이는 것은 원료지, 지향지.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요놈만 이렇게 한번 정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비에서 거리하고 무게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했던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그 얘기가 어디 갔냐면은 자, 볼까요? 200페이지. 거기 3페이지요. 자, 배부 최소비를 한번 읽어봅시다. 개념 보시면 배부의 최소비란 생산비가 최대한 지점에서 공장의 최저입지가 된다는 접근방법으로서 근대적 공업주의 이론적 최초를 정립했다. 이게 공업주의 가장 처음에 나온 게 바로 배부 이론입니다. 두 번째 배부는 생산비가 최소일 때 기업의 이윤이 최대된다는 생각하에서 최소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근데 그때 최소비용은 뭐를 봤었다? 수송비 먼저 보고 두 번째 인건비 보고 세 번째 집적이 봤다는 얘기. 말뜻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최적 입지는 기업번 보시면 배부가 고려한 비용 항목 이런 수송비, 노동비, 집적력. 그러니까 수송비 먼저 보시고 노동비는 인건비 말하겠죠. 노동비, 임금.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적력, 그래서 분산력 이런 걸 들 수가 있는 그 중에서 뭐를 가장 먼저 봤다? 수송비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순서가 수송비 먼저. 두 번째 인건비, 세 번째 규모의 경제 집적력 이거 따졌던 얘기. 말뜻이.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수송비 지향에서는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 합산은 총 운송비의 최소인 지점. 그러니까 수송비는 뭐하고 거리하고 무게하고 관계되다. 원료와 무게를 옮기는 거리가 짧을수록 좋고 같은 거리 가더라도 무게가 그리고 작을수록 좋으니까 거리와 무게 함수라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그 다음에 집적 지향. 만일에 노동 집약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산이 지금 신발하고 가발산에 발달된 이유가 있습니다. 6.25 때 다 그렇게 피나갔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오로지 손을 움직여서 해야 되니까.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산에 지금 신발산업, 가발산업 발달된 거 맞죠? 그때 당 6.25 때 전부 다 그쪽으로 피난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국제시장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뭡니까? 오로지 손 움직여서. 자본이 없으니까. 오로지 손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발달된 거.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만든 이유 아시죠? 대일수리 목적이었으니까. 울산에서 일본이 제일 가깝잖아요. 만약 인천에다 공장 차려가지고 거기서 자동차 에서 배로 싣고 가는 것보다는 울산이 바로 가까우니까 운송비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잘했던 거. 맞죠? 네, 그런 이유가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뒤로 한번 넘어볼까요? 뒤에 보자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에 205페이지가 보시면은 거기 박스에 원료 제한입자하고 시장입자 요것만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얘기요. 근데 거기도 그걸 그냥 애우지 마시고 원리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료지 제약입자란 말은 원료가 나는데 공장을 차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시장 제약입자란 말은 고객 옆으로 붙어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말들이 뭐가 숨어있냐면은 원료제약 입자는 여기는 첫 번째 무게는 어쩝니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게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거리는 못 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리를 줄일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장소에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서만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진에 도요지가 많죠. 그러면 거기가 도자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럼 강진 사람만 손재주가 있어서 도자기를 만들었을까요? 좋은 흙이 있었잖아요. 우리 진도 가면은 남종화 대가들이 많습니다. 그게 허씨들. 그러면 진도 사람만 그림에 손재주가 있었을까요? 여기 또 허씨 계실 것 같아가지고. 유배자 후손이죠. 맞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유배를 전부 다, 그죠, 형벌죠. 태장, 도, 유, 사. 태장은 곤장 대수액이고, 그 다음에 유사, 나중에 사약 먹는 거. 그러니까 유배를 보냈을 때 어쩌니까 한양에서 먼데 보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어디 보낼까요? 가둬놔야 되니까 섬에 보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아니면 산속에 가둬놔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주로 지금은 진도가 가깝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번 진도 한번 따져봐요. 얼마나 멀겠는가. 그죠? 그래, 그쪽에 전부 다 유배지. 그러면 처음에 유배 갔을 때는 그래 좀 정치권에서 먹물 먹은 사람 유배 갔었죠. 그러면 처음에 갔을 때 어쩌니까 님이 나를 곧 부르실 거야. 님이, 왕이. 처음에 기다릴 거 아닙니까? 몇 년 지나면 왜 안 부르지? 이제 원망. 그러다 또 지나면 어쩌니까 그래,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체념. 그 다음에 뭐랍니까? 책을 쓰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왜? 심심하니까. 원래 그렇죠. 우리 잘 아는 저기요, 강진에, 그리고 다산 정영수 유배지가 있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앞에 다도에 다보에 뒤에 절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놀기 참 좋은데. 요즘 다 피서지야, 거기가. 지금부터 따지면. 근데 거기 딱 가둬놨으니까. 또 연산구 잘 아시죠? 연산구는 어쩌니까 거기 보면 가시나무로 전부 내가 탱자가시를 전부 다 막아놓은 거. 개화산. 그러면 한자가 있잖아요. 그런 점도 가둬놨잖아요. 유배를 보낼 때게. 그러면 처음에는 어쩌니까 유배 갈 때는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곧 부를 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안 부르니까 강진에서 18년 동안 정영수는 유배 살았잖아요. 그때 18년 동안 뭐 했을까요? 처음에는 님을 그리고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어쩌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 그래서 목민심서, 경세, 포음심서 거기서 다 책을 쓴 거잖아요. 자기형, 정약전, 완도에서 유배 생활했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그죠? 그러면 지금은 강진하고 완도 가깝죠. 옛날 한번 따져봐요. 처음이니까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약전 그분도 자산어보가 어패로 조사한 거예요. 좋아서 조개 조사했을까요? 심심하니까. 아니, 맞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유배 갔을 때 양반이었으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 뭐라 했을까요? 저런 쌍놈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상대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나쁜 게 혼자 고독을 씹는 거. 제일 그러니까 남자가 심심해. 너 뭐하냐 보고. 아니, 진짜라니까요. 말이 엄한 들어갔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료지는 무게는 줄일 수가 있는데 거리는 줄일 수가 없다. 근데 대신에 오른쪽은 여기는 첫 번째 거리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신에 무게는 못 줄여. 이거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왜 못 줄이냐면 첫 번째는 원료가 어디에서 거기서만 나기 때문에 편제성 원료, 국지성 원료. 그래서 이를 국지성 원료라고 이렇게 말해요. 편제성 원료, 국지성 원료. 그러니까 강진에 도요지가 많은 이유는 강진 사람만 도자기를 잘 만든 것이 아니라 좋은 흙이 있었으니까. 경기도 이천에서 좋은 도자기 많이 나왔죠. 거기가 좋은 흙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좋은 흙을 강진에서 파가지고 한양까지 옮기는 것보다는 도자기 구워가지고 도자기만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뜻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주로 금광 같은 거.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금이 나옵니다. 금이 나올 때에 금 원석이 나오는 거지 금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바위덩어리에 금이 이렇게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위를 옮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 깨가지고 금만 추출해서 금을 옮기는 게 좋아요. 그래야죠. 그래야 가벼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성 원료라는 말은 거리는 못 준다는 바로 그 장소에서만. 충청부터 단양에서 시멘트 공장이 많죠. 거기가 석회석이 많이 나오니까. 시멘트 원료가 그 장소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료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 원료를 어쩌니까 옮기기는 어려우니까 그 장소에서 하는 거.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재 제재요. 좋은 나무가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를 통째로 옮기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가지 치고 껍질을 벗기고 필요한 거 딱 잘라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원료지 제약 입자는 원료가 나는 공장을 차리자는 얘기는 무게는 줄일 수가 있는데 거리는 못 줄인다. 왜? 그 장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국지성 원료가 많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그죠? 무게는 줄 수가 거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편 원료 또는 일반 원료라고 말했어요. 보편 원료 또는 일반 원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들은 무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제품 중량 감수 산업. 원료의 무게는 크고 큰데 그 다음에 완성품 만들 때 제품을 만들면 줄어든다는 얘기. 그래서 제품 중량 감수 산업이요.
제품 어쩌니까 중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중량 감소 산업이요. 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료의 무게는 엄청나게 크고 부피도 큰데 완성품을 만들면 굉장히 부피가 줄어들고 무게도 줄어든다는 얘기. 그러니까 금 원석 같으면 원석은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1톤짜리 1000kg짜리 딱 가져갑시다. 거기에서 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 100kg씩 나오는가요? 몇 그램밖에 안 나온대요. 5g, 10g? 그러면 1톤을 옮기는 게 낫습니까? 10g 옮기는 게 낫습니까? 그죠? 그 얘기.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면은 그러니까 원료의 무게는 크고 부피도 큰데 완성품을 만들 중량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 그럼 그 자리에서 깰 거 깨고 액기스 가지고 움직이면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 뭐냐 제품 중량 증가 산업이요. 주로 자동차 산업 같은 거. 중량 증가 산업.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모아서 옮기는 것보다는 원료를 갖다 놓고 조립하면 되겠죠. 주로 자동차 산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주로 교통 요지에 많죠. 그래야 옮기기가 쉬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들은 뭐냐면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고 그래요. 원료지수. 그래서 원료지수가 1보다 큰데 원료지수란 말은 이렇게 나온 거죠. 분모가 제품 무게, 분자가 지금 원료 무게예요. 원료 무게고 그 다음 분자가 제품 무게. 그러면은 이 원료 무게는 일정한데 이게 줄어드니까 언제든지 1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원료 무게는 1000kg 근데 제품 무게는 예를 들어서 10kg 그러면 항상 더 작아지니까. 중량 감소 산업이니까 언제든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여기는 원료지수가 1보다 작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는 중량 증가 산업이니까 요게 일정한데 요놈이 분모가 커지니까 항상 1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죠.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는 부패성 원료 생산공, 부패성 원료. 그러니까 부패가 잘 되는, 부패하기 쉬운, 부패가 잘 되는 부패성 원료, 부패성 원료. 이게 부패하기 쉬운 원료.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했잖아요. 부패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장소 강수에 가공해야 되겠죠. 통조림 산업 같은 거. 부패하기 쉬운 원료 생산공업이요. 원료. 이게 대표 케이스가 통조림입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어쩌니까 부패 썩고 변하니까 그 장소에 가공을 해야 돼. 통조림 같은 거. 여기는 그런데 네 번째는 부패성 하기 쉬운 원료가 아니라 완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신선도 따진 것들, 버섯 같은 것들. 또 오른쪽은 유통기간이 짧은 산업들. 제빵, 제과, 뭐 치즈 이런 것들. 유통기가 짧기 때문에 고객 옆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행을 잘 타는 산업들. 그러니까 유행을 잘 타면 고객 옆에 붙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강원도 산골에 있으면 유행을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 군인들밖에 못 보는데.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면 알죠? 하루 종일 아무도 못 봐.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요걸 애워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요겁니다. 키워드는. 그러니까 원료 제합제는 거리는 줄일 수가 있지만은 못 줄이지만 무게는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원료가 나도 공장을 차려서 전부 다 뺄 거 빼자.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와주니까. 자, 보시면은 그게 지금 205페이지요. 보시면은 뭐냐면 원료 제합제는 원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작아. 원료 수송비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제품 수송비는 10,000원. 그러니까 원료 수송비보다는 제품 수송비가 작으니까 뭘 옮기는 게 좋을까요? 제품을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송비가. 그 부등호 보시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중량 감소 산업. 그러니까 우리 교재가 틀린 건 아닌데, 요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료 장입제는 거리는 줄일 수가 없다. 무게는 줄일 수가 있다. 그럼 거리를 왜 못 줄이냐? 거기서만 원료가 나오니까. 그걸 편제성 원료, 국지성 원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뜻이.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잡니까? 제일 중요한 노란색,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원료 장입제, 원료가 공장을 차리는데 왜? 거리는 못 준다. 왜? 거기서밖에 안 나니까. 거리는 줄일 수가 없는데 무게는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두 마디 말에서 끌어낸 거니까. 그래야 말이 조금 더 연결이 더 쉽지 않아요? 우리 교재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맞는데 그냥 연결하면 잘 안 외워지니까 참 키워드는 원료지는 거리는 줄일 수가 없다. 대신에 무게는 줄일 수가 있다. 그럼 거리를 왜 못 줄여야? 거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편제성 원료, 국지성 원료. 맞죠? 그럼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중량이 줄어드는 사람. 그러니까 원료의 무게와 부피는 엄청나게 큰데 완성품 만들면 그저 무게와 부피가 줄어드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원료 지향입지. 맞지 않아요? 이제 그러고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 또 밑에 보면 편제성 원료 나오고 부패하기 쉬운 원료 생산공업 나오죠, 이제. 부패성 원료니까 그 장소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밑에 보시면은 중량, 그 다음 감소비율이 높은 제조. 그러니까 중량 감소 높다는 얘기는 원료는 엄청나게 큰데 완성 받으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뺄 거 빼자고요. 작은 거 옮기면 되니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공업체 제일 중요한 게 요 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요걸 주로 냅니다. 나머지는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른 건 다 버리겠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이제 209페이지 보면 시장정이 나오거든. 원래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대론도 이번에는 안 할 거예요. 지대론도 분명히 문제풀이 할 때 할 거니까 한 번에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입지론 여기까지만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좀 쉬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가 정책론 갑시다. 이게 부동산 정책 거기 갑니다. 그러니까 입지론은 딱 뭐만 보자는 얘기죠. 입지론에서는 상업입지하고 공업지인데, 공업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 이름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상업지에서는 상업지에서는 레슈라는 사람하고, 그죠? 허프하고 레일리 두 가지. 이 두 사람의 흡입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정말 문제 잘 나왔죠? 요거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구별한 문제. 그래서 소재 위치하고 구매 가격에 따라서 집심성, 그 다음에 전문품 잘 구별하신 문제. 여기까지만. 좀 쉬신다면은, 제가 정책으로 가서, 그죠? 25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좀 쉬어갑니다.